네, 오늘 그 할 리뷰는 1300회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 가평계곡 익사 사건의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은혜 사건이에요.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일 텐데 전문가들은 이은혜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취재를 했고 어떤 연출이 또 나왔는지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 알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는가, 그걸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사건을 3번 방송했어요. 3번 방송했는데 이게 2020년 10월에 방송했던 1235회를 재가공해서 5주 만에 특별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만큼 언론에서 엄청 크게 다루던 사건이기도 하죠. 본 방송에서 언급되는 고 윤상엽의 부인 이은혜와 내연남 조연수는 방송 후 검찰 조사받던 도중에 잠적했죠. 그래서 공개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용의자의 모습이 완전히 공개될 예정. 첫 방송 1235화에서는 이 사람들의 정체를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은혜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할 때 남편이 죽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안 준다, 조사 좀 해줘라, 좀 이런 식으로 제보를 먼저 한 거야, 이은혜가.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 이은혜가 오히려 수상해진 거죠. 하지만 그 당시까지는 이제 어디까지나 의심 단계고 범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방송사가 누구를 함부로. 왜냐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그래서 신원을 공개하지 않다가 방송이 나가면서 경찰이 이제 이은혜, 조연수가 의심스러워서 조사를 하던 중에 이 사람들이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공개 수배가 되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도 얘네를 공개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제보를 받는다고 했었네. 뭐 결국 붙잡히긴 했죠. 하지만 이 당시는 수배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2021년 3월 그것이 알고 싶다 팀으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때는 2019년 여름, 친구들과 물놀이를 갔다가 남편이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날 이후 남편의 사망 보험금 문제로 보험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제보자가 이은혜였던 겁니다, 당사자.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보험금을 노리고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다이빙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작진에 먼저 도움을 요청했던 아내는 첫 통화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취재를 중단하고 몇 개월 뒤 제작진은 아내 이씨와 관련된 기사를 보던 중 한 댓글을 본 후 제보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이 댓글을 누가 쓴 건지가 혹시 공개가 됐나요? 굉장히 결정적이었죠. 요 작은 댓글 하나가.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부인이 신랑 앞으로 보험 5억을 들었습니다. 철저한 수사해야 됩니다. 돈 채무 관계가 복잡한 여자예요. 서울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용소폭포. 많은 사람들이 다이빙을 즐긴다는 이곳에서 제보자의 남편은 어떻게 사고가 난 걸까? 제작진은 남편의 사고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아내인 이씨에게 다시 연락을 해봤습니다. 가평경찰서에선 내사 종결된 거고 뜬금없이 일산경찰서에서 그렇게 오더라고요. 보험사에서 저를 살인 및 무슨 그것으로 걸었더라고요. 이은혜랑 통화한 거예요, 지금. 관할 경찰서가 변경되면서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이씨. 보험 청구고 뭐고 진짜 그냥 평범하게만 살고 싶은데 자꾸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일단은 내려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택배일도 변변치 못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해놨거든요. 맞아, 이때 이은혜 택배하고 있었죠, 참. 아내 이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사망한 남성은 40살의 윤상엽씨. 처음 윤상엽씨의 사고 소식을 접했을 때만 해도 가족은 일반적인 사고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인 이은혜에 대해 알아갈수록 막장 드라마 같은 전개가 시작됐어요. 상엽씨가 11살 차이 나는 그녀와 결혼한 건 2016년 가을경. 2016년 9월 상엽씨 집에서 받은 1억 원과 대출 4천만 원을 더해 인천에 신혼집을 마련했고 2017년 3월 상견례나 특별한 예식 없이 혼인신고만으로 법적인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5개월 뒤 아내 이씨는 상엽씨를 피보험자로 보험 4개를 가입한 거예요. 자, 이은혜와 통화입니다. 설계사분이 제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먼저 6억짜리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빠가 저한테 보험을 자기도 가입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단지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게 아내를 억울한 피의자로 만든 걸까? 가족들이 상엽씨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가진 건 상엽씨의 사망 후 일어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장례 총날 그날 밤에 할 얘기가 있대요. 자기한테 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은혜가. 이은혜 말로는 상엽이가 흔쾌히 고맙다고 했다는 거예요.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장례 첫날 상엽씨의 가족들은 몰랐던 딸 얘기를 했다는 이씨. 아이는 이미 1여 년 전 상엽씨에게 입양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상엽씨도 이런 것들을 가족한테 알리지 않고 입양을 해버린 거죠. 아마 이은혜가 시킨 대로 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이후에도 가족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또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요 6월에 상엽이가 죽고 나서 이은혜가 8월에 올렸어요. 작년 8월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참 어처구니 없다. 남편 죽은 지 100일도 안 되는데. 아내 이씨의 SNS. 사고 5개월 뒤에는 친구 그리고 딸과 함께 마카오로 여행을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행을 함께한 친구는 사고 당일 누나에게 소식을 처음 알려준 여성이었어요. 자, 그래서 통화해봅니다. 이은혜씨 친구랑 상엽이랑 이렇게 같이 간 거예요? 네, 여럿이 갔어요. 7명이 갔어요. 아까 사고 난 게 8시 반쯤으로 알고 있어요. 신고한 게 그 시간이니까. 밤에 다이빙을 해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계곡에서. 사고가 있던 그날 밤 이곳에 남아있던 사람은 상엽씨를 포함해 총 7명. 사고가 날 무렵인 밤 8시경 아내와 아내의 친구들 외엔 다른 목격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은혜와 조연수죠. 둘이 이제 사귀는 사이. 40살의 평범한 회사원 윤상엽씨가 경기도 가평의 용소 폭포에서 익사한 건 2019년 6월. 상엽씨는 계곡의 바위 위에서 절벽 아래로 다이빙한 후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인은 사망진단서와 부검감정서에 분명히 익사라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다고 가족이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 4년 정도 연애하고 2016년 신혼집까지 마련했던 두 사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장거리 연인처럼 지냈다는 부부. 자, 윤상엽 씨 친구예요, 이분은. 친구 윤상엽 직장이 수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수원 쪽에. 그런데 여자분이 사는 데는 인천 어디래요. 그쪽에 살고 있는데, 아니 뭐 하는데 같이 안 살고 따로 살아? 아니 그냥 나는 여기 있고 자기는 여기 인천 거기가 좋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거리 여행할 때면 종종 아내 친구들이 동행했는데 사고 날은 아내 친구들의 물놀이에 상엽씨가 갑자기 합류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내의 친구로 소개했던 남성 조연수와 또 다른 두 커플까지 총 7명이었어요. 이들이 계곡에 도착한 때가 일요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자, 이은혜가 하는 얘기인데요. 관광객분들이 아마 마지막까지 다이빙 하시던 아저씨 두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가시기에 우리들도 그러면 다이빙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가자,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유, 모 씨 커플이 추위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동해 계곡엔 5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날 가평군 북면의 일몰 시간은 저녁 7시 56분. 가로등 하나 없는 곳이다 보니 조금 더 일찍 어두워졌을 겁니다. 이은혜 주장에 따르면 밤 8시가 넘어 누군가 마지막 다이빙을 제안했고 남편 상엽씨를 포함한 세 남자가 절벽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두 친구가 먼저 다이빙하고 얼마 후 남편인 상엽씨도 따라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거기 있던 4명 다 허우적거리는 걸 아예 못 봤어요. 4명 다요. 아, 앞으로 나오는구나 생각해서 다 뒤돌았던 것 같아요. 물 밖으로 나올 줄 알았던 남편이 아주 잠깐 사이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죠. 허우적대는 모습도
살려달라는 외침도 없이 일행들이 돌아봤을 땐 수면 위가 잔잔했고 일행들이 구조 튜브를 찾아와 던지고 물속을 찾아봤지만 더 이상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 8시 24분 119 신고 후 물속에서 상엽 씨를 구조하기까지 30분 이상이 소요됐어요. 발견했을 때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고 사망 소견은 익사였습니다. 지나고 나서 다 밝혀진 얘기지만 계획적이었죠, 이 상황이. 일몰이 끝난 지 몇 분 안 된 8시쯤에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다 빠지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이은혜가. 부검 결과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볼 때 특별한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게 1차 수사의 결론입니다. 가족들과 상엽 씨의 지인들은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했어요. 상엽 씨는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스스로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지인들 말과는 다르게 상엽 씨 휴대전화에는 동남아 해변이나 수영장, 가평 등지에서 수상 레저를 했던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제 이은혜는 남편인 윤상엽 씨를 오래전부터 익사시키기 위한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제작진은 사고 당시의 일행 중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한 명의 목격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사고 당시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던 최 씨. 최 씨는 사망한 윤상엽 씨와는 그날 처음 본 사이였고 그의 동행도 현장에 도착해서 알게 됐어요. 자,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은혜 씨가 원래는 친한 오빠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처음 소개해줬을 때는. 윤상엽 씨하고는 대화를 해보셨나요? 아니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저희 말로 얘기하면 좀 뭔가 무시당하는 느낌? 좀 그렇게 대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행들이 그에게 다소 무안을 주는 상황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격없이 친해 보이기도 했다는 최 씨. 하지만 사고가 나기 전까지 최 씨는 그가 이 씨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날 사고 후에 알았어요. 병원에서 사실은 이제 남편이라고. 솔직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이라는 소리 딱 듣고서. 상엽 씨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상 스키를 타는 아내 이 씨의 행동도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는 최 씨. 같이 갔는데 저는 그때 이후로 물이 무섭더라고요. 발이 안 닿는 게 몇 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웃으면서 다니고 수상 스키도 놀러 가고요.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진짜 이 여자 멘탈 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씨는 상엽 씨의 죽음이 아내 이 씨의 말대로 우연히 벌어진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계곡에서 최 씨가 목격한 건 무엇이었을까? 그날 5시간 동안 2번 자리를 옮겼다는 일행들. 여기가 윤상엽 씨 다이빙한 장소고 이 주변 어딘가가 이제 익사한 장소죠. 이은혜와 이제 주변 지인들 같이 여행 갔던 사람들은 처음에 여기 있다가 잠깐 옆으로 자리를 옮기긴 했네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보겠습니다. 그중 상엽 씨와 관련해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 최 씨인데요.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튜브 타고서 이쪽에서 중간까지 갔는데 조연수가 한번 튜브를 끌었던 적이 있어요. 저 끝쪽으로요. 네, 끝쪽으로. 네, 야, 하지마, 진짜 하지마 이러면서 이런 느낌. 조연수랑 같이 간 다른 사람이랑 양쪽에서 튜브를 흔든 것도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은 이제 팔로 헤엄쳐서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돗자리에 앉아 계셨죠. 주로 얕은 물에서 놀던 상엽 씨가 그 이후로는 물에 들어가지 않았던 걸로 최 씨는 기억합니다. 이제 가야 되니까 거기서 마지막에 이은혜가 남자들 한 번씩 다 뛰고 다이빙 한 번씩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자, 정리하고 가자,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날 밤 마지막 다이빙을 제안한 건 아내 이 씨였습니다. 이은혜가 이제 오빠를 뛰어 그랬는데 이제 싫다고 안 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구명조끼가 바닥에 있던 걸 이은혜가 입으면서 됐어, 그럼 내가 뛸게. 그러자 그분이 아니야, 내가 뛸게 해서 남자 셋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남자들끼리 다 뛰는데 오빠는 안 뛰어? 뭐 이런 말들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최 씨는 상엽 씨가 망설이자 자신이 대신 뛰겠다는 말을 한 아내 이 씨를 기억했습니다.
두 남자 다음으로 상엽 씨가 뛴 건 맞지만 누가 밀거나 강제로 입수시킨 건 결코 아니라는 최 씨. 입수 후엔 분명 상엽 씨의 몸이 떠올랐고 수면 위로 얼굴과 팔까지 올라왔던 걸로 그녀는 기억합니다. 이쪽 패여있는 쪽,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헤엄치는 제스처 같은, 거기까지 딱 보고 이제 같이 간 분이 이제 물로 아예 다 나와서 저보고 담배를 달라고 해가지고 담배 찾고서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딱 뒤에서 악소리가 들렸거든요. 악소리가요? 네, 아인지 악인지 소리가 들렸어요. 상엽 씨의 비명소리에 돌아봤을 때 마치 허우적거리는 걸로 보였다는 게 최 씨의 주장입니다. 그녀의 이 기억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아내 이 씨의 주장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은혜에게 이 부분을 물어봤어요. 최 씨와 어떻게 다른 건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아예 안 들려서 그게 더 이상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소리라도 지르고 막 허우적거리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어떻게든 했겠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완전히 안 보였어요. 아내의 기억과 최 씨의 기억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비명과 함께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상엽 씨의 다이빙 지점 근처에는 남성 일행이 있었어요. 바로 아내 이 씨의 친구라는 조연수입니다. 조연수가 튜브를 타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튜브를 빼라고 이렇게 낀 채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기 답답해가지고 오빠 튜브 빼시라고, 오빠 튜브 빼요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질렀거든요. 그 순간에 이은혜가 저보고 빨리빨리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따라오라고. 조씨가 튜브를 벗고 헤엄치기 시작했을 때 아내 이씨는 그녀를 불러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됐던 거겠죠. 조연수와 이은혜 사이에. 같이 뛰고 물속에서 뭘 해. 뭔지는 아직 정확히 몰라요. 조연수가 뭐 머리를 눌러서 익사를 시킨 건지. 그리고 그때 이은혜가 그럼 나는 그때 옆에 같이 있는 여자들 데리고 거기서 사라질게.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목격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 언덕까지 올라가 구명 튜브를 챙겨왔을 때 수면은 고요해 보였어요. 또한 상엽 씨와 조 씨의 위치가 자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 오히려 더 멀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날 두 사람의 행동을 더 곱씹어 볼 수밖에 없었다는 최 씨.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관계는 뭐였나요? 사귀는 사이. 사귀는 사이요? 네, 이렇게 둘이 막 애정 행각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녀는 이은혜와 조연수가 상엽 씨 모르게 만나오던 사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또 물어보죠, 이은혜에게. 아, 제가 내연남이 있었어요. 내연관계가 있는 사람이 계곡을 같이 갔기 때문에 이게 뭐 수사상 새로운 사실이다. 그런데 남편분은 이 사실을 모르셨겠네요? 그렇죠. 남편 가족분들은 아예 몰랐어요. 제가 내연관계가 있다고 이런 걸 아예 모르셨죠. 중요한 부분 같네요. 제작진이 남편분은 모르셨어요 라고 남편을 말했는데 이은혜는 대답하는데 남편 가족분들은 몰랐어요 라고 윤상엽 씨도 알았냐, 이 대답을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약간 뭐랄까 위기감을 느꼈거나 죄책감 내지 이 대답을 정확하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심리였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말려서 대답이 계속 나오다 보면은 결국 진실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내 이 씨는 과거 취재 중 조 씨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현재 그와 동거 중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결혼할 때 인천에 마련했던 신혼집을 두고 상엽 씨는 사망 전까지 수원의 반지하 월세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집주인을 만나봤는데요. 에이, 상엽이 앞으로 지금 뭐 고속도로 엄청 얘 차로 엄청 돌아다녀가지고 아유 과태료 청구서가 엄청 날아와. 요즘에도요. 아 그럼. 반지하 집주인의 말에 따르면 아직도 상엽 씨의 차로 인해 각종 고지서가 상엽 씨 앞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본 건 고지서만이 아닌데요. 그날 내가 봤는데 내가 CCTV 봤거든. 가방 메고 뭐 누구 기다리더라고. 사장님께서 CCTV를 확인하셨어요. 확인했더니 나는 더 이상 얘기 못한다니까. 이거 개인적인 얘기기도 하고. 지우시지는 않은 거고요.
아유, 없어졌지. 치웠지 뭐. 사실 그는 경찰 요청에 대비해 CCTV 하드디스크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상엽 씨의 친가족과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CCTV에 촬영된 장면은 뭘까? 열흘 만에 복원된 파일은 총 20만 8천 개. 제작진은 그중 사고 당일부터의 영상 3만여 개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계곡 가기 위해 아내를 기다리던 상엽 씨의 모습이래요. 계곡하는 당일날인 거죠, 이게? 진짜. 아휴. (2019년 6월 30일) 물놀이를 가기 전 아내를 기다리던 상엽 씨의 모습입니다. 얼마 후 상엽 씨의 명의인 승용차를 조 씨가 운전해 나타났어요. 그 후 상엽 씨는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장면이 여기 까만 차 들어오는 게 조연수가 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와, 참. 그리고 이틀 후 새벽, 집 앞에 흰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오는데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아내 이 씨와 내연남인 조 씨. 아내 이 씨는 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상엽 씨 집으로 들어간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난 건 약 40분 뒤. 집에서 가지고 나와야 될 물건이 있었나 보네. 들어갈 땐 없던 점퍼가 아내에게 들려 있습니다. 그쵸, 이 장면이죠. 차량에 짐을 싣고 이내 떠나는 두 사람. 이들은 왜 집에 왔던 걸까? 상엽 씨의 장례 후 누나가 집을 찾았을 땐 집안에 사라진 물건이 있었습니다. PC 본체가 없었어요. 예, PC 본체 가져갔더라고요. 상중에 5시간 동안 싹 정리한 거죠. 처남이 들고 다니는 패드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고요. 태블릿 PC와 컴퓨터 본체는 누가 언제 왜 가져간 걸까? 추가로 영상을 확인하던 중 새롭게 발견한 건 상엽 씨의 발인이 있던 2019년 7월 3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발인 날인데 가져가네요, 지금. 이 순서들이 오래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나 봐요. 이날 개곡한다. 사건 벌어지고 이제 장례식 열리면은 이쯤 되니까 우리는 이때 틈 타서 집에 가서 컴퓨터 가져 나오자. 이 여자는 이은혜가 아니네요. 다른 여성과 함께 상엽 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그는 컴퓨터 본체를 들고 나왔어요. 컴퓨터 외에도 몇 가지 짐을 더 싣고 집을 떠나는 두 사람. 상엽 씨의 장례 기간 중 조 씨는 왜 상엽 씨의 집을 반복적으로 방문할 걸까? 상엽 씨가 사용하던 휴대폰 지갑 속에서 조 씨의 명함을 확인했던 제작진은 조 씨에게 연락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1부 끝나고요. 2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할 리뷰는 1300회 가평계곡 이사 사건의 미스터리 이은혜와 조연수의 윤상엽 씨 살인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자, 2부에요. 이제 제작진이 처음으로 조연수와 연락을 시도하죠. 자, 무슨 말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예, 제 번호 어떻게 알았나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요. 어떻게 연락을 주셨냐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제 생활은 왜 보호를 안 해줘요?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의 연락처 입수 경로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조씨. 사고의 목격자이기도 했던 그는 제작진의 취재 요청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상엽 씨 집에 남아있던 물건 중 눈에 띄는 건 여러 장의 부동산 채무 관련 서류였어요. 연봉이 6,400이 넘었던 상엽 씨가 2018년엔 개인 회생을 신청했던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상엽 씨와 사귄 후 친정집을 돕는다는 이유로 상당 기간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다는 아내 이 씨. 저희 집 많이 가난하고 안 좋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오빠가 좀 도와준 부분도 많고요. 저희가 조금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서 여행을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빚이 좀 생겼죠.
제작진은 과거 아내의 주소지로 등록돼 있던 동네에서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같이 살던 저기는 그 또래 젊은 애들이었어요. 아유, 계속 바뀌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가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해요. 다른 남자들과 동거를 했던 기간은 상엽 씨를 만나고 결혼한 시기와도 겹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결혼 생활을 한 걸까? 2016년 8월 상엽 씨의 1억 원과 회사 대출금을 모아 마련한 인천의 신혼집. 그곳에 실제로 거주한 사람은 상엽 씨 부부가 아닌 아내 이 씨의 지인이었어요. 확인 결과 상엽 씨의 부부가 아파트와 빌라 여러 곳에서 계약을 맺었다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주인인데 부동산 쪽에서 가계약 해주고요. 계약금을 100만 원 받았거든요. 시댁에서 돈을 더 받아야 되니까 전세 자금을 좀 높게 해서 불러주시면 안 되겠냐, 뭐 그런 얘기 했어요. 20대 초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해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상엽 씨. 결혼 후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개인회생 채권 목록인데 빚이 1억 3천이 넘네요. 그의 휴대폰에서는 각종 공과금과 대출을 갚지 못해 독촉에 시달려온 흔적도 발견됐어요. 늘어난 빚 때문에 2018년 결국 개인회생까지 신청했던 상엽 씨. 당시 회생 신청을 대리했던 법무사도 그를 기억합니다. 예, 이 사람이 회생 신청할 때요, 빚이 한 1억 3,500 정도 됐어요. 1억 3,500 정도 됐는데 9천만 원 정도 갚네. 갚으면 나머지 한 4천만 원 정도 되죠. 이걸 탕감을 해주겠다고 한 거죠, 법원에서요. 채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우리가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잖아요. 월 400 이상 안정적인 급여를 받던 상엽 씨에겐 3년이면 갚아나갈 수 있는 채무였지만 아내 이 씨가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지 말라고 해서 상엽 씨는 변제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물론 금융권의 채무가 늘어나던 시기 상엽 씨의 계좌에서는 아내의 친구 김모 씨에게 2년간 약 3,6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것도 확인됐습니다. 2018년 이후 생활비 없어서 아내 이 씨와 내연남 조 씨에게 돈 몇만 원을 부탁하기도 했던 상엽 씨.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부분이잖아요. 은혜야, 나 미안한데 3만 원만 입금해 줄 수 있어? 다음에 만나면 줄게. 그냥 그때처럼 친구한테 부탁해서 입금은 가능하면 해줘라. 주말이라 회사에서 밥 못 먹고 물도 좀 사 먹으려고. 미안해. 계좌번호. 그리고 어려우면 괜찮고 다른 데서 빌리면 돼. 그리고 내일 이삿짐 오는데 6만 원도 그쪽에 내줄 수 있어? 미안해. 다음에 만나면 꼭 줄게. 은혜야, 미안해. 생일 선물도 못 해주는데 이런 부탁해서. 현수야, 실수로 너한테 내 통장에 있는 9,624원 입금했어. 내 체크카드에 입금한다는 걸 밥 먹으려고 했는데 미안한데 7,000원만 좀 입금해줘라. 나 돈이 없어서 배고픈데 미안해. 시간 날 때 전화해주고. 현수야, 내가 사정이 너무 안 좋아. 너무 급해. 꿈에도 몰랐겠지? 지 아내랑 사귀고 있다는 걸.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 새해를 하루 앞둔 그날 그 SNS 계정에는 아주 충격적인 글이 올라옵니다. 귀신 헬리콥터 팔아요. 아, 장기도 팔 생각이었네. 그러니까 뭐 어떤 공포썰이나 괴담 같은 거 유튜브에서 볼 때 뭐 이런 은어 같은 거 소재로 나오는 경우 많잖아요. 이게 실제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 많았는데 이 사건으로 알 수 있죠. 이거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오래된 옛날 터미널에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은 문에 써놓고 사인펜으로 써놓고 막 전화번호 적혀있고 이런 거 꽤 있었어요. 상엽 씨는 자신의 신장 하나를 팔기 위해 장기매매 브로커를 찾고 있었어요. 이 시도가 실패하자 상엽 씨는 자살 목적으로 등산용 로프까지 구입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어디에 보낸 걸까요?
오늘 자살하려고 등산용 로프를 인터넷으로 샀다. 3일 후면 받아볼 수 있다. 우울증 병력 있고 술 취해서 목 매달면 자살해도 보험금이 나온다. 아내가 이걸 알아야 보험금을 탈 텐데. 기이한 일은 이 궁핍했던 시기에도 이 부부가 해외여행을 다니곤 했다는 것입니다. 상엽씨 부부는 대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던 걸까? 나 주말 동안 회사 출근 안 해. 라면하고 생수 사 먹게 3,000원만 입금해줘. 그 이상 입금하면 네 계좌로 다시 바로 보낼 거야. 진짜 딱 3,000원만. 진짜 그 이상 보내면 계속 다시 입금할 거야. 내일 점심까지 보내줘라. 회사에서 밥은 해결하는데 쉬는 날은 답이 없어. 2주 동안 7kg나 빠져서 회사에서도 이상하게 봐. 더 이상 체중 빠지면 나도 싫고. 지금까지 보내준 생활비는 안 갚아도 된다. 아니 전부 다 안 갚아도 돼. 아, 친구한테 보냈던 내용이구나 이게. 참. (10만원을) 이체한 친구에게 3,000원을 뺀 나머지 돈은 돌려보낸 상엽씨. 보험사에 확인한 결과 상엽씨가 피보험자였던 보험들 역시 미납으로 수차례 해지될 뻔한 상황이 반복되며 간신히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실효 직전에 뭔가를 납부하시고 이거는 어떻게든 보험을 유지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 말하는 거죠 이거는. 상엽씨 사망 추정 시각은 2019년 6월 30일 밤 8시 24분. 그러니까 이날 용서계곡 일몰되고 한 30분 만에 벌어진 겁니다. 보험료가 뭐 몇 개만 미납이 됐으니 7월 1일부로 실효가 됩니다 라는 안내장이에요. 7월 1일에 보험이 실효가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불행했던 그날의 사고는 보험 실효 4시간 남짓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상엽씨는 그날 어떤 과정을 걸쳐 익사한 걸까? 제작진은 목격자 최씨의 증언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해보기로 했습니다. 수면에서 절벽 위까지는 3m 40cm, 폭포 아래 수심은 약 4m, 그러니까 한 7, 8m 정도의 높이인 거죠 대략. 수면까지 했을 때. 자, 실험 장면이에요. 튜브를 먼저 던진 후 머리부터 입수했다는 조연수. 입수 후에는 물에 떠있던 튜브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튜브를 몸에 끼우고 물에 떠있는 동안 두 번째 남성이 다이빙을 했고, 이게 윤상엽씨 다이빙 장면을 실험해 본 거죠. 남들처럼 뭐 평범하게 뛰었어요. 머리부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면 위로 분명 떠올랐고 목격자 최씨의 눈에는 바위 쪽으로 헤엄쳐가는 듯 보였다는 상엽씨. 이제 같이 간 남자가, 두 번째 뛴 남자가 저한테 담배 달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뒤돌았고요. 그렇게 막 큰 악소리가 아니고 악! 이 정도? 최 씨는 외마디 비명을 듣고 돌아봤을 때 현장에 있던 5사람의 위치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기 이 씨와 지금 말하고 있는 최 씨 여성 그리고 그 남자친구 셋이 있었고, 여기에 조연수가 있고요. 윤상엽 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뛰었던 남자가 이제 그 최 씨의 남자친구인 거죠. 조연수는 처음에 1번으로 뛰고 계속 물속에 있었어요. 튜브 끼고. 두 번째로 뛴 남성이 최 씨의 남자친구 같은데 뛰고 물에서 나와서 이은혜와 최 씨가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3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윤상엽 씨가 3번으로 뛰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윤상엽 씨가 다이빙할 때 물속에는 이은혜의 내연남인 조연수만 있었단 이야기예요. 그리고 악소리가 나기 직전에는 물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연수만 본 거겠죠. 이은혜의 주도로 뒤돌아 버렸으니까. 이거 치밀하게 계획했네 얘네들. 튜브를 낀 채 다가가다 최 씨의 소리를 듣고 튜브를 뺐다는 조연수. 그런데 현장에서 상황을 재현해보니 다소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튜브를 던져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걸 생각을 못했는지 이상해요.
전문가들은 당시 상엽 씨와 목격자들의 행동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 프리다이빙 강사 김석훈 씨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물은 온도가 14도 나왔는데요. 저녁 8시였으면 굉장히 추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우선 처음으로 다이빙을 시도하던 상엽 씨가 생각보다 깊고 어둡고 차가운 환경에 당황해 근육 경련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높게 봤어요. 하지만 미숙한 대처나 수영 실력을 보면 애초에 다이빙을 시도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인천대 체육학과 함경수 교수는 지적합니다. 어디 한 군데 믿을 만한 어떤 구석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뛰어내린 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내가 지금 뛰어 들어가도 이분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믿음이 있었으니까 뛰어내리지, 그게 없었으면 아마 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상엽 씨의 다이빙 이후 목격자 최 씨가 보지 못한 시간의 공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아내 이 씨와 함께 구명 튜브를 가지러 갔던 시간이에요. 두 여성이 언덕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물가로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나 될까? 제작진이 당시 최 씨가 올라갔던 루트를 따라 직접 시간을 측정해 봤습니다. 전력 질주는 안 되고 땅 상태상 좀 급한 걸음으로 최대한 튜브를 빨리 가지러 가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구명 튜브의 줄을 푸는데 시간이 소요됐고, 도착하자마자 아내 이 씨가 튜브를 물 위로 던졌다고 하는데 그 사이 상엽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여성이 돌아왔을 때 조 씨는 허리 정도의 깊이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내려왔을 때는 저희 쪽 보고 있었고요. 조연수가 고개를 돌려서 일어나서 형 안 보여, 형 안 보여 이러면서 그냥 옆에 이렇게 옆으로 서 있었어요. 옆으로. 프리다이빙 강사 김석훈 씨 역시 조 씨를 비롯해 일행들의 행동이 다소 의문스럽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다가올 수 있는 거리인데도 뭔가 이렇게 안 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상엽 씨가 마지막 빠진 자리에서 첫 번째 다이버가 놀고 있던 자리는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한 10에서 15m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헤엄쳐가면 20초 이내로는 갈 수 있습니다. 법의학자 이호 교수 역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다소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양쪽 기관지에 발견된 포말 때문인데요. 포말이라는 건 숨 뿜어야 되고 다시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내가 살려는 자구책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포말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폐기관이나 기도에 포말이 있다는 건 올라와서 몇 번의 숨을 쉬고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설명이냐면요, 결국 물속에 조연수랑 윤상엽 씨 둘만 있잖아요. 윤상엽 씨가 수영을 못하니까 어쨌든 숨을 쉬기 위해 물 위로 올라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물에 잠겼다가 올라가서 숨 쉬고. 이걸 왜 반복했겠어요? 조연수가 누른 겁니다. 이건 이은혜의 설계로 조연수가 행동대장을 한 사건이에요. 기도를 통해 공기 대신 물이 다량으로 흡입되고 폐에 물이 차는 과정을 거치면 결국 익사하는데, 기관지에서 포말이 발견된 건 수면을 오르내리며 공기와 물이 함께 들어간 의미라고 합니다. 허우적대는 모습을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은 이 포말을 설명할 수 없어요. 아마 한 번도 안 올라왔다면, 물 안에서 심정지가 왔다면 이렇게 포말이 형성되지 않죠. 분명히 이 사람의 기도나 폐 기관지에는 포말이 있는데,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있는데 분명히 이걸 전혀 몰랐다? 조용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은혜는 그러면은 이제 최 씨를 입막음해야 되니까 그걸 튜브를 가지고 오는 걸로 해결했던 것 같네. 상엽 씨의 다이빙 당시 물 안에 있었고 한 번도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던 조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못 본 걸까? 상엽 씨가 수심 4m 물 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수영 실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내 이 씨와 내연남 조 씨가 사고 전날에도 다녀갔다는 수상 레저샵. 이곳 관계자들은 아내를 따라왔던 상엽 씨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상엽 씨의 수영이 사고가 있기 전에도 미숙했다고 합니다. 구명조끼 없이는 물에 떠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이제 조끼 입고 있어도 머리가 이렇게 처박혀있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머리 처박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숨 막히면 그때 고개 들고 다시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물속에서. 왜 그러고 가만히 있나요, 물속에서? 발버둥은 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수영을. 상엽 씨는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수영 실력이 있던 걸까? 직접적이거나 물리적인 범죄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던 상엽 씨의 죽음. 그런데 범죄학 박사 권일용 교수는 그날의 사고가 어떤 의도에 의해 벌어진 것은 아닌지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범행을 저지르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왔다면 첫 번째는 이름난 장소, 그래서 피해자를 유인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점,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사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뛰어내려도 주변의 사람들이 일단 있고 내가 구호 조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가능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사고를 유도했거나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정황이 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것, 마땅히 기대되는 행위를 취하지 않은 것, 이 사건에선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도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은혜가 밀었으면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겠죠? 제작진은 윤상엽 씨의 장모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장모는 사위 윤상엽 씨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윤상엽 씨가 그래도 중간에 어머님한테 생활비로 쓰시라고 돈도 좀 보낸 걸로 아는데요. 아이고, 생활비요?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상엽 씨는 이런 사실까지 알고 있던 걸까? 그가 일기처럼 썼던 글 중에는 이런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은혜는 나 삐졌다고 생각한다. 바보, 나 안 삐졌다. 지친 것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진짜 신기하다. 내가 인터넷으로 목메달 로프도 사고 자살은 그냥 다른 세계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다. 에너지란 게 고갈되면 누구나 선택하는 것일 뿐이다. 나에겐 에너지가 없다. 은혜한테 미안하지만 그렇게 크게 미안하진 않아. 은혜는 나 빈자리 못 느낄 테니까. 사실 로프 받고 목메달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있으면 마음 편할 것 같다. 은혜는 아마 나 장례식도 안 올 것 같다. 은혜는 항상 바쁘니까. 철저하게 놀아놨네 진짜. 이은혜가 나를 만나면서 다른 생각을 할까라는 것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을 상엽 씨의 마지막은 가난하고 외로웠습니다. 그가 떠난 빈자리엔 지금 8억 원의 보험금만 남겨져 있어요. 네, 여기까지고. 이 사건이 워낙에 또 길고 자세하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할 예정이고요. 오늘 여기서 멈출게요. 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제 계곡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가 인 거고, 다음 방송은 또 다른 내용이겠죠. 뭐 수사 과정이라든가 뭐 증거에 대한 이야기들, 정황, 아니면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좀 기대가 되고, 여기까지는 뭐 현장에 있던 지인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현장에 있던 상황을 이야기로만 듣고 전문가들이 실험해보고 좀 상황을 판단해보고 좀 그런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CCTV 장면들 보니까 너무 열받는다, 그죠? 너무 열받는다, 이런 것들이. 조연수는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조연수는 지금 고마워해야 돼요. 잡힌 게. 만약에 이 범행이 성공적으로 끝났잖아요? 다음 타겟은 조연수예요. 100%에 가까운 확률로. 이은혜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조연수도 아마 이은혜에게 살해당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왜냐면 이런 블랙 위도우형 연쇄살인범들이 그렇습니다. 남자를 살해하려면 여자가 물리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어떤 사귀는 사이라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서 가담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끝났어. 그럼 이 남자도 어쨌든 입막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나누기 싫고. 그러니까 결국 또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은혜는 계속 남자를 바꿔가면서 죽이려고 했을 거야. 아마 조연수랑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이 뒤에.
그게 이제 범행 과정인 거죠. 이은혜. 이은혜 같은 사람이 조연수를 계속 사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연수가 가치가 있으니까 데리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둘이 좋아서 사귀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조연수는 다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은혜라는 사람은 이런 유형의 연쇄살인을, 이 사람이 연쇄살인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편에 나올 것 같은데 뭐 전에 사귀던 남자들 2명인가 죽었잖아요. 한 여자와 관련된 남자 3명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고사를 당할 확률이 얼마나 돼. 이건 입증이 안 됐을 뿐이지 좀 유력하다고 보고, 이은혜는 그래서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와 가장 가까운 남자들을 살해해왔어요. 이용 가치가 떨어졌을 때 죽이는 거죠. 조연수도 분명히 그 시점이 올 거란 말이에요. 얘는 사이코패스 기질이 좀 다분해 보이고요. 지가 먼저 그거 살고 싶다에 전화하는 이런 게 대담성이 아니라 좀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를 너무 믿는 걸 수도 있고요. 좀 자의식 과잉도 좀 있는 것 같고. 조연수도 도구예요. 이은혜가 장기적으로 그냥 만났을 때 당장은 어떤 얘를 통해 이득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다닌 거고, 이제 쓸모가 떨어지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이은혜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 아마 그 전남친들 남편도 한 명 있던 걸로 아는데 2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행 갔다가. 그리고 익사랑 사고사였던 걸로 아는데 그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조사가 좀 내용이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